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정신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몰래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낮춰 새 제품을 사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이 5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심에선 애플이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원은 기업이 중요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고 하죠. 이번 판결은 정보 비대칭 속에서 소비자들이 미국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냈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일 겁니다. 법원이 인정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인당 7만 원. 소송이 1심에서 2심으로 이어지는 사이 법정 다툼을 이어간 소비자들은 6만여 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의 배상액은 49만 원에 불과한데요. 애플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동일한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6천억 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했고요. 2021년 칠레에서도 합의금 38억 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 소비자 보호 제도에 허점이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소비자 분야에선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 소송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거대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다는 건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번 판결이 우리 법 체계가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마평은 계속 많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 나왔던 대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탄핵 추진에 앞서서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에 속도감 있게 지명을 한 건데요. 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2013년 검찰에서 물러난 후 10년 넘게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며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통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직접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언론 관련 업무를 맡는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이 지명된 건 좀 이례적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친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중수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직속 상관으로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집니다. 지난 대선에선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장으로도 일했고요. 지난 7월 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지만 5개월 만에 다시 또 다른 장관급 자리인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겁니다. 한때 한동훈 장관 후임에도 물망이 올랐지만 네. 그 사이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인선 방향을 튼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김홍일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 미래를 이끌어 가냐면서 50 신군부가 정치군인들로 요직을 채우듯 대통령이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을 채우려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고요. 그러면서 임명 철회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방송장악의 선봉장으로 김 후보자를 쓰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성 찾아볼 수 없는 국민 우롱 인사라고 비판했고요. 야당은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의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지적 그리고 김 후보자가 검찰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력 등을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반면 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빠르게 청문회 통과에 임명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당내의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국민을 설득해내기 어려운 인사다라면서 대통령에게 재고해달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만두면 제2, 제3의 이동관이 맞습니다. 나올 것이다. 네.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제2, 제3의 위원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뭐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번 검증을 해야겠죠. 검증을 해보면 알겠죠. 오늘 차관급 인사도 있었죠. 네, 교육부 차관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2010년부터 교육부에서 중책을 맡아오다가 지난 2월부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국정화 비밀 TF 단장을 맡았던 바 있어서 이 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환 해군 대령이 내정됐는데요. 이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의 부정장으로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전사한 정장 대신 고속정을 끝까지 지휘해 우리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친 오른쪽 다리를 끝내 절단한 이 내정자는 더는 배는 타지 못하고 지상근무로 군 생활을 계속해 왔는데요. 네. 지난 1일 대령으로 진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령을 좀 차관급 인사에 특히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한 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다 파격 인사라고,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또 떠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추가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다음 주 네덜란드로 순방을 떠나는데요. 다녀와서 아마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개각의 핵심은 아무래도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라 경질 대상으로 오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대폭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사파동 문제로 톱3가 모두 경질된 국정원의 수장으로는 일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유력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실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 국가안보실장도 자연히 교체가 되는데 네. 여기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진 장관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거론되고 있는데요. 총선 출마 유력한 한동훈 장관 후임에 대한 인선도 진행 중인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한 장관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연말에 원포인트 개각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보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 제정된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 가서 이 점을 밝혔는데요. 기업 총수들과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한 부산 간담회에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개항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개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면서 이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한마디씩 보태면서 힘을 실었고요. 오늘 이 부산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사진들도 좀 공개가 됐는데 뭐 이 간담회를 비롯해서 윤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을 전부 이끌고 부산의 뭐 시장을 찾아서 분식을 사 먹거나 뭐 상인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엑스포 유치 이상으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모습 등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일주일 만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 부산 경남 여론을 좀 달래는 차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상 외로 큰 격차로 유치 전에 참패를 하면서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부산 지역의 민심이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 여러 여론조사 지표로도 이 민심이 나타났는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 오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여권의 지지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부정평가는 57%로 3%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전에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부울경 내의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52%, 과반에 달해서요. 40%인 긍정평가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산됐습니까? 오늘 운영위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요구한 운영위 소집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쟁용으로 해석하고 불참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질의를 받아야 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이래서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엑스포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했길래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는지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불러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김 여사 의혹 그리고 정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 이번 부처 개각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게 많다면서 운영이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양수 여당 간사는 여야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운영위를 소집해서 유감이라면서 정치 공세를 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지금 이어졌는데 쟁점이 된 내용들이 뭡니까?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조희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찬성하는 입장을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답했고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핵심 쟁점인 사용자 개념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이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 중 하나였는데 이를 두고 여당과 재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해 왔거든요.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이런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판단은 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도 조금 결이 달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이 앞서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의 사실을 늘어놓은 점을 두고 이것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 자리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조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절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이제 특히 성범죄와 관련돼 있는 판결한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네, 대법관 재직 시절이었는데요. 여중생을 임신시켜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이 오늘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요. 2011년 당시 42살이던 기획사 대표가 27살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 가해를 해서 아이를 낳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출산 후에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아동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4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후 가해자에게 애정 표현을 꾸준히 해왔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요. 결국 이후에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 아니냐라고 되물었고요. 여기에 조 후보자는 법리대로 했다. 법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면서 과오를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임명 동의안 표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틀에 걸친 청문회 마친 여야 이제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이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야당에서도 청문회가 비교적 무난했고 조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어서요. 이르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또 밝혀서 야당 쪽에서도 좀 호의가 좀 생긴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청문회 그러니까 자리에서. 임명 동의안이 지난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뭐 예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수로 가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했어요. 네,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는 좀 여러 번 출석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한 건 장관이 된 후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법무부 역점 사업인 출입구 이민관리청 설립과 관련한 제안을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관심은 온통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여당 내 역할론에 쏠렸습니다. 한 장관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졌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인구 재앙을 막기 위한 이민청 신설에 힘을 실어주길 여당 의원들에게 부탁했고요. 다만 오늘 행보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다면서 장관직에서 진퇴하는 문제도 자신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전국구 행보를 보이면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외치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서 이미 총선 시동 행보를 벌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오늘 기자들과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네. 법무부 수사 의지를 묻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정책의총 참석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의총에 참석하기 전부터 이제 국회 당과 접점을 좀 다 좁히면서 네. 조금 이제 관계를 또 가깝게 갖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당으로 연착륙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들한테 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또 혹시 얘기한 거 아닌가? 말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말을 여러 가지 이제 워딩이 나왔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지만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당히 통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었다 이러면서 띄워준 거를 봐서는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낮은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만남이 주목된 게 있었죠.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회동을 가졌는데 15분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만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자들이 그 회의장 바깥에서 막 전부 앉아서 기다리던데 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오늘 그래요? 김 대표랑 임 위원장이 놀랄 정도였는데요. 지도부 친윤 중진의 희생을 권고하는 혁신이 두고 좀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싸우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악수하고 그렇죠. 나오는 건지 진짜 주목을 예. 받았습니다. 근데 입장하면서도 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이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분위기가 조금 냉랭한 분이 좀 흐르기도 했습니다. 3주 만에 회동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15분 만에 짧게 끝났고요. 희생 혁신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도움이 되겠지만 바로 수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여기에 인요한 위원장은 여전히 이 주요 인사들의 희생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김기현 대표의 혁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전해집니다. 회동을 마치고 갈등이 좀 봉합이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인 위원장은 끝내 침묵하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혁신위 회의에서 일부 혁신위원들이 이 점을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도부 대신
비대위 전환을 좀 요구하면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긴 합니다. 어제 김기현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었죠. 사실상 윤 대통령의 신임을 은연중에 부각한 건데 당내에서도 혁신위를 좀 패싱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혁신위 내부 인사들도 상당히 강경파들이 또 있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견이 상당히 갈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강경파 의견이 내일 만약에 바깥으로 표출이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회의 결과를 좀 같이 지켜보죠.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 오늘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오늘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강서구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 원인이 바로 부모의 양육과 교육 부담, 그중에서도 초등 돌봄의 부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봄 문제를 종합하는 대책을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1호 공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그 지금 당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당 홈페이지에서 그 청원글을 삭제했다고요? 네, 민주당 청원 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와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2만여 명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동의를 받았었는데요. 네. 어제 오후에 이 글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삭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청원이 당 통합으로 가는데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를 띠고 있어서 삭제하게 됐다면서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청원 삭제가 있기 전 어제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의 단합과 그다음에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럴 의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와 강서구 현장 간담회 자리 등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거나 당내 역할을 맡길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당 단합과 소통이 중요하니 가능한 많은 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화답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명락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학 강연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특별한 생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신경민 전 의원이 네.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당분간 만날 뜻이 전혀 없어 보이던데요. 네, 좀 온도차가 느껴지죠.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하고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동했다는 얘기는 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만나는 자리는 없었던 거죠? 네, 셋이 함께 만난 건 아니었고요. 둘씩 10월쯤부터 최근 둘씩 연쇄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전해졌습니다. 네. 현 민주당 상황에 대한 걱정을 좀 나눈 자리였다라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또는 당 밖에서 이들이 세를 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두 전 국무총리를 다 만났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공개 석상이나 여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주당 체제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다른 두 명의 전 총리들은 아직 관련한 발언이나 행보를 좀 극도로 조심하는 상황으로 읽힙니다. 당 주류에서는 이들이 탈당해서 신당 찬당 등 별도 연대를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비명계에서는 이들이 좀 움직여서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고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였죠.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에서인데요. 이렇게 마음비병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제 정부가 제시한 방향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백정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정부 발표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정신건강 비전 선포식에 참여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총리나 국정의 아젠다로 백악관에서 행사도 하고 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있어왔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요 국정 과제로 선언하고 편견을 줄이고 시스템을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왜 갑자기 정신건강 문제를 대통령이 이렇게 꺼내들고 나왔을까? 이게 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하는 건 아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요. 네. 최근에 정신건강 문제나 또 자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해진 겁니까? 여기에는 사실 코로나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작년에 미국에서도 이제 정신건강 위기 선언이라는 걸 했거든요. 특히 청소년, 청년이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아동 가족청을 새로 청을 만들 정도로 코로나 3년간 이제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고립된 청소년,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더 악화됐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설문조사 업체 입소스라는 데서 네. 올해 10월에 조사한 거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예, 그런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30 세대 젊은 네. 층의 정신건강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교수님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니까요. 실제 좀 놀랍게 20대가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5만 명대였거든요. 네. 5만 3천 명. 예. 재작년에 이제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거의 이제 350%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네. 최근에 계속 이제 노년이나 중년의 자살은 좀 축추는데 10대, 20대 자살은 계속 증가 추세였고요. 이런 게 이제 특히 해외에서도 이 우울증이나 이제 정신질환이 조기에 발견돼서 조기 치료하고 사회복귀하면은 가장 그 사회의 이득이기 때문에 네. 만성화되지 않고 좀 젊은 세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이 네. 20대나 30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들한테 그 시절에 많이 발병합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다. 조현병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고요. 예. 우울증은 첫 발병 연령이 20대 후반이고,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초기에 발병하니까 이때부터 조기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또 이런 게 이제 선진국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병이요? 이게 예. 어떻게 국민 소득이 $100인 때보다 이제 35,000불이 됐는데 우울증이 더 늘어날까, 자살이 늘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울증 불안장애 유병률이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고도 산업 사회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1인 가구가 한 30-40% 되면은 네. 이전에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이제 공동체들이 해체되거든요, 그 사회에서. 네. 그럼 어떤 이제 마음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오히려 제한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원래 행복이라는 게 이제 분모가 기대고 분자가 성취인데, 네. 성취는 우리가 저성장 사회가 됐고, 기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고,
뭐 이런 상태에서 우울이나 불안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 네.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유병률이 높은데 좀 더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진국병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국가별로 좀 차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선진국하고 예. 뭐 정신질환의 원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젊은 층하고의 어떤 차이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해외에서 이제 100년씩 걸린 성장을 저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이제 마음의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을 심하게 겪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뭐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3분의 1도 안 되는 북유럽의 이제 복지국가들도 1980년대 후반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10만 명당 35명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왜 이렇게 자살이 높은지 이제 전수 심리 부검을 했더니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인식 부족, 치료의 부족도 있었지만 이런 공동체가 해체돼 나가는데 네. 이거를 대체할 사회적인 안전망, 지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건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 생성한 이래로 계속 자살률이 1위지만 거꾸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수가 최하입니다. 네. 이렇게 됐거든요. 어느새. 네. 그런 상황에서 자살이 높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정부가 이번에 대책 내놓은 거는 시의적절하다고 얘기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뒤늦었지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뭐 말씀으로도 들리거든요. 뭐 방향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고 이제 사회적인 운동 차원에서 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 나가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지만 네. 세세한 부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들어가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크게 단축하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늘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청년층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전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대책의 어떤 그 강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네.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그걸 뒷받침할 만한 과연 현장 인력이나 아니면 재원이나 이런 게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 생겨도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이제 몰라서가 있고 알고도가 있는데요. 예. 본인이 우울증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검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알고도 못하는 거는 이제 편견이나 차별이 걱정돼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 가입 이슈라든지 이런 차별이 줄고 취업을 못할까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제반 사회적인 것들이 또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 검진만으로는 이제 뭐 우울증 불안은 좀 놔도 뭐 조현병, 조울증까지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라는 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마다 있는 이제 충분한 인력들이 있냐, 또 절망해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 자살고 위험군이나 이런 분을 찾아갈 정도로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의 보강이나 투자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입니다. 네.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그 의료 지원 시스템이나 아니면 심리 상담 지원이나 이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시군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중증 관리도 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재난이 생기면 또 그 상담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 또 굉장히 좀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응급 거기에 대한 이제 응급 대처까지 맡고 있으면서 이제 센터의 인력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권한도 부여하고 일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예, 단기적으로 인력을 몇 프로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 찾아오는 분들만 서비스하기도 지금은 또 바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제대로 또 심한 분일수록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청년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했는데요. 노년층의 네. 우울증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인 자살률도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입니다. 노년층 같으면 우리 보통 자살의 원인이 이제 신체적인 질환, 경제적인 어려움, 고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예. 뉴욕 같은 데서는 아예 그냥 의료기관은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노인이 발견될 수 있는 경로, 뭐 독거 노인이라든가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우울증이 동반된다든가 이런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위원제. 네. 정신질환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좀 사실 거론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네. 이제 법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법위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 많은 선진국 중에는 일본 빼고는 다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래도 중증 정신질환도 가족이 책임지고 응급 상황에서도 병원 이송, 입원 결정 이걸 다 가족이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후에도 뭐 가족이 이제 투병을 돕는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입원을 결정하거나 이송하는 것에는 그거는 이제 공공이 법원이 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인권을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해 줘야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기에 이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편견은 나빠지고 결국 갈 데는 더 없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더 이상 가족만의 힘으로 이 중증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에게는 사법위원제가 이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쪽이신 거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같이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뭐 응급이나 급성기 치료도 다른 나라는 의사 한 명이 뭐 20명 미만을 보는데 저희는 네. 60명씩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재반 여건들이 함께 성숙하면서 그리고 방향이 이제 약화되고 만성화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뭐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가야 할 방향은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숙제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개인이 알아서 정신건강 문제는 해결하거나 또는 가족이 아니면은 뭐 회식에서 해결하고 이래왔던 우리의 굉장히 문화적인 것도 이런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뒀던 것들이 예.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일으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번에 대통령도 언급한 것이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이를 투자했더니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돌아오더라. 네. 뭐 이런 연구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게 생명의 문제 또 비용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종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산유국의 영업장이 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유국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산유국 뭐 지금 유엔 기후변화에 박 당사국 총회에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또 석유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네. 문제를 다 한꺼번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COP, 그러니까 국제 기후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네. 회의가 지금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고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열리는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아마 다음 그 시간까지 만약에 끝나면 그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가 두바이에서 열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정말 석유랑 결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네. 뭐 특히 산유국 언급할 때 오일머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이번에 뭐 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그쵸, 오일머니에 밀렸다.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곤 했는데 산유국들이 탄소 중립을 한다.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시나리오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는 것도 전 사실 그려지진 않아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거 이제 어쨌든 지금 거의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단 선언은 했어요. 물론 나라들마다 이거를 진짜 법에 담아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가져가는 나라도 있고 그냥 일단은 선언만 해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중동도 보면은 여기 이제 뭐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오만 이런 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좀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2060년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아직 이 탄소 중립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중동 국가들도 당연히 이제 뭐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화석연료 좀 덜 써야 된다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런 부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그 다 힘의 원천이 결국 석유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석유와의 결별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들 국가가 그동안 얼마나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랑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동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 가운데 석유에 네. 의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뭐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인 그 리비아 이런 데는 국가 수출액의 73%가 석유랑 가스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팔잖아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등. 예. 위에서부터 따졌을 때 12대 품목 이거의 수출 비중이 딱 7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거기서는 가스, 석유로 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굉장히 높아요. 전체 수출의 80%나 됩니다. 그리고 GDP의 40%가 또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일머니 말 그대로 오일머니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해 놓은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중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동에서도 사우디를 포함해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오만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걸프 산유국 그다음에 걸프 협력기구 멤버국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요르단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걸프라고 하면 이들에게 약간 우리로 치면 강남 이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걸프국 출신이다라고 하면 오,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 나라 실제로 보면요, 그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네. 카타르가 7만 불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4만 불 이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번 돈을 전기요금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 보조금으로 또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국민들이 전기 싸게 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싼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한 10에서 13센트 정도 되는데 예. 이제 걸프국 중에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8센트고요. 카타르 같은 데는 3센트 와, 이렇게밖에 안 진짜 된다. 싸네요. 정말 싼 거죠. 예. 근데 그 지금 걸프 그 국가들이 이렇게 싼 이렇게 전기요금을 쓰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석유라고 하는 막대한 이제 자원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전기를 그냥 펑펑펑펑 쓰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로 막 실내 스키장 짓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에어컨 돌리는데 석유 판 돈으로 다 에어컨 돌리는데 돈 쓴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올 정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전기를 막 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런 예. 이제 실내 뭐 이제 눈놀이장 막 이런 것들, 눈썰매장 이런 건데요. 예. UAE 수도 아부다비에 지난 6월달에 스노우 아부다비라고 하는 9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눈놀이 실내 눈놀이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어요. 네. 아부다비가 여름철에는 온도가 뭐 40도 넘고 50도에 육박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연중으로 영하 2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기 유튜브 보니까 다들 뭐 패딩에 장갑 끼고서 놀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50cm로 눈이 이렇게 덮여 있고 눈썰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스키장은 없어요. 그럼 스키를 타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바로 네. 옆 동네로 가면 됩니다. 두바이. 두바이에는 이제 스키 두바이라고 하는 또 실내 스키장이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최대 85m 높이에 최장 400m 정도 되는 슬로프 5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적으로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절절 이렇게 끓는 사막에다가 강수량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영하의 어떤 눈밭을 계속 유지한다.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 스키두바이 같은 경우에 하루에 석유 3,500배럴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걸프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에도 실내 스키장이 있고요. 사우디도 지금 그 네온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계 최대 스키 리조트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1km가 넘는 세계 최장 냉방 실외 조깅 코스라는 걸 만들어서 지난해 기네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흔히 열사의 땅 사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거기다가 어떻게 이게 냉방 실외 조깅 코스요? 네. 이거 어떻게 실외에서 조깅 코스에 냉방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왜 우리 그 덩굴 식물로 이렇게 터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아치형 구조물에 식물 좀 얹어 놓고 근데 이게 완전히 뭐 식물로 완전히 덮인 게 아니라 옆에는 또 이렇게 바람 잘 통하게 완전히 뚫려 있어요. 예. 그런 상태로 이제 조깅 트랙이 있고 그 옆에 바닥에 이제 에어컨이 매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로 막 찬바람이 올라와서 이게 분명히 실외이긴 실외인데 여기가 계속 26도로 유지돼서 그 1km 넘게 이 조깅 트랙이 형성이 된 거죠. 와 거기서 뛰면 어떤 기분일까?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옆에 네. 막 사막 있고 막 거기 터널만 나갈 수 있다고 외부로 그냥 통해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몇 발자국만 떨어져서 나가면 한 40m 이렇게 그쵸, 되고 그쵸. 네. 안으로 들어오면은 26도. 그냥 말만 들어도 전기요금이 줄줄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네. 같은데 물론 이제 조깅 트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연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열어서 예. 여기는 이제 전력 60%를 태양광 패널로 얻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업체 쪽에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실내 스키장들도 이제 우리도 그 재생에너지 좀 만들어서 쓸 거다 쓰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가스냐 석유냐. 그러니까 가스 61%, 석유 39%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카타르는 뭐 전기의 99.9%가 가스입니다. 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만 여기도 이제 비슷했다가 그 우리나라가 지은 바라카 원전 있잖아요. 예. 그거가 가동되면서 지난해 약 13%를 원전이 차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3%는 화석연료 특히 이제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들 나라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어마어마해요. 예. 이제 우리나라를 일단 기준에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도 사실 온실가스 굉장히 많이 배출한 나라잖아요. 예. 우리 1인당 배출량이 12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 연합 여기는 28톤이고요. 쿠웨이트는 34톤입니다. 카타르는 무려 76톤.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카타르 국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6명목 이상을 배출하는 거죠. 아니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그 사막에다가 태양광 패널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제 비율도 높이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건이 되게 좋잖아요. 일단 네. 일사량도 좋고 연중 네. 고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탄소 감축을 해나가겠다. 당연히 이들도 나라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네.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은 건 맞고요. 그래서 왜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100% 재생에너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이 있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들이 이제 그 자기들 전기
전기 만드는 거 말고 그럼 이제 석유 안 팔면 뭘 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관광을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뭐 알루미늄, 철강 이런 쪽으로 나름 이제 산업구조 다각화 이런 걸 모색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뭐 관광 쪽 아니면 왜 아랍에미리트 항공 이런 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두바이 공항 이런 것도 허브 공항 역할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항공 이런 게 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탈석유만 고민하지 이 고민이 탈탄소까지 이어지나? 참 이런 건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이제 석유랑 그러면 정말 석유랑은 헤어질 결심이 됐을까?를 살펴보면 또 그런 것 같지 않은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번 그 기후회의 캅 의장을 맡은 사람이 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에드녹 CEO고 이 맞아요, 회사가 맞아요. 또 대규모 그 원유 생산 늘리겠다 증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 4대 석유회사 모두 석유 생산을 계속 늘리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2027년에는 이제 한 21%가량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녹 같은 경우에는요. 예. 혹시 에드녹 회사 원래 아세요? 아니 그 기사에 그냥 흘러가면서 보기만 했어요. 네. 아랍에미리트 뭐 국영석유 회사라고. 근데 저도 이제 이름이 그렇게 막 예를 들면 BP나 쉘 이런 데처럼 그렇게 잘 익숙한 곳은 아닌데 네. 여기가 이제 원유 생산량 순위가 한 10위 안팎이거든요. 여기도 많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아까 이제 CEO가 이번 기후회의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네. 막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일부러 이 에드녹을 홍보하려고 이제 이 CEO를 굳이 의장에 앉힌 거 아니냐 막 이런 의심까지 사는 상황인데 실제로 행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누가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에드녹이 계속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2030년 되면 쉘의 생산량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컵회의 결과를 보면 네. 진짜 전 세계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대충 흉내만 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물론 일부 성과가 있긴 한데 뭐 이제 결국 이제 탈석유 요거만 놓고 보면 결국 지금 현재로선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은 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걸프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딱 정리해서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네이스트 윤주루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재난특보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가금농장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할 경우에 즉시 가족 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연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한때 약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중남부 동해안, 경상권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1도, 광주 3도 등 전국이 영하 6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 12도 등 전국이 7에서 14도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영남권은 새벽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5.3도, 습도 7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평소 국제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소식 접하고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달 전에 130만 명이 사는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 알레그리 시 시의회에서 의원 36명 만장일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름하여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안.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했을 때는 과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이 조례안을 공포할 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논란도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열흘 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례를 발의한 호자리오 의원이 자신의 SNS에 내가 발의한 조례안은 AI, 즉 인공지능이 만든 거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다. 누구 약 올리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이 시의원의 말처럼 토론을 촉발하려는 거였다 하더라도 시의원이 자신이 만든 조례안이 사실은 챗 GPT가 만든 거라고 폭탄 선언을 했으니 지역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의회를 실험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런 문매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호자리오 의원은 주눅이 들기는커녕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신이 한 제안보다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자신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까지 공개했는데요. 단어 49개를 입력하고 지시했더니 챗 GPT가 불과 15초 만에 조례안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초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베리 파인골드는 AI 규제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데 챗 GPT를 동원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때 AI 누구 후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공개돼 무분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우려한 여야 정치권이 규제에 합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보다 인공지능이 더 낫더라 고백하는 정치인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까운 미래에 정치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정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는가?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메디테이션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906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앞으로의 세상이 더 궁금해지면서도 한편 또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김영원님, 저는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I가 일자리를 자꾸 빼앗는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요즘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하면 그 상담원 분들하고 통화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자동답 뭐다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통화가 안 돼요. 그리고 뭐 톡으로 하라는 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담하는 사이에 그런 식의 상담 방법이 도입되고 인공지능이 뭐 도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콜센터 상담원분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이 줄었을까, 일자리가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김혜원님 문자 보면서 들었습니다. 1110님께서도 AI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세상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고 지금 계속 청취자분들이 의견 주십니다. 네, 뭔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디까지 허용할까에 대해서도 지금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좀 그 한계선도 긋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 약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이제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울산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예, 전기가 끊기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울산에서 오후 3시 37분에 옥동변전소의 설비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울산 남구 일대에 있는 15,000여 15만 5천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2017년에 서울 경기 지역의 20만여 세대 규모의 정전 사고 이후에 가장 큰 피해 규모의 정전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오후 5시쯤에 전력 설비 80%를 복구를 해서 5시 25분에 변전소를 정상화했고 최종 전력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가량 전기가 끊긴 건데요. 신호등이 꺼지고요. 아파트 빌딩의 엘리베이터에 갇히고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이 남구 옥동, 무거동, 신정동에서 주택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아파트가 157개 단지가 있답니다. 네. 거기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마트 있고 상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피해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수족관 뭐 이런 정전이 일어나고 나면 횟집은 그냥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런 데도 이제 녹았다가 다시 이게 얼기 시작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대형 병원의 주차 타워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진료를 보고 나왔어도 집을 못 가고 그리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카드 결제기가 안 되니까 아예 그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2시간 가까이 정전이 이어지면서 구청 동사무소에 정전이 왜 난 거냐, 언제 복구가 되냐 민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공장하고 산업단지가 있는 곳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요. 대규모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부 소형 레미콘 공장 등에서도 산업시설이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시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향후에 이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이후로 만들어진 설비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할 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울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전소의 그 설비 중에서 개폐기의 절연 장치 고장으로 전기가 끊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가 커요. 이렇게 도로 흐름이 끊기고요. 예. 네.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블랙아웃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예. 사회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하고 멈추잖아요. 올스톱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 비슷한 걸 지금 한 15만 정도 되는 울산 남구 시민들이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책 만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이 뭐 필수 시설이든 아니든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정전이 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기 의존하는 전자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렇죠.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열차에서 운행 중에 뭐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네. 이 뭐 원인이 뭡니까? 오늘 오전에 지금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냄새가 난다. 타는 냄새가 난다. 웹사이트 신고를 통해서 3건이 접수가 됐고 오전에만 11건이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열차인 거예요. 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열차가 며칠 전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품을 교체를 했다는 게 문제인데 원인은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제동 패드가 손상이 돼서 타는 냄새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품을 교체한 뒤에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만 타는 냄새가 또 난 거라서 이번에 오늘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겨서 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역사 내에서 동요하지 말고 이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승객들의 얘기는 처음이 아니니까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죠.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된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6일간 시험 운행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이 없어서 출고가 됐는데 또 타는 냄새가 나와서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열차에서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 김포 골드라인은 아시다시피 적정 수송 인원이 170명인데 2배가 넘는 인원이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타는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문제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냥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해라. 이것도 적절한 조치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는데요. 김포 골드라인이 처음에 막 그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출퇴근 시간대 막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데 그냥 타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때 대응이 뭐 문득 떠오르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포 골드라인 아직도 이렇게 혼잡도가 높아요? 하루에도 한 2-3명씩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일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난 버스 전용차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체 노선들 투입하고 버스나 아니면은 뭐 그 콜로 부르는 동행버스. 그런 것도 하고 똑버스. 했잖아요, 많이.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명이 타면 꽉 차는 기차량을 350명이 타요. 그러면 이제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잡도가 280에서 226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도 체감을 못 하시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노약자석에 전혀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출근 시간에 김포 골드라인에 응급 환자가 135명이 발생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평일이 52일이었는데 하루에 2.6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9월 달에 51명, 10월 달에 49명, 11월 달에 넷째 주까지 35명이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화요일은 23명 이렇게 쭉 가서 주말에 가까울수록 좀 준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나 서울 동행버스를 투입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줄기 많이 줄었죠. 280%에서 혼잡률이 226%로 줄었으니까요. 근데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너무 혼잡한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김포시가 23개 편성에 46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29개 편성에 58량으로 늘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다 완료가 돼야
지금 배차 간게 5분인데 네. 2분 30초로 줄고 혼잡률이 음. 한 20에서 30%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잡도가 220%라면 30% 해도 여기서 100%가 훨씬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내년 6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내년 연내에 다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리고 그래도 사실은 다른 뭐 9호선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 봤을 때 네. 160%만 넘어가도 막 숨차고 힘든데 네. 지금 이게 30%가 준다고 해도 100%, 150%가 넘는 거거든요, 혼잡도가. 뭐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건 좀 많은 승객이 탈 수 있는 뭐 지하철이든 뭐든 뭐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는 해소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빨리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기상특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전 11시에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주행 중이신 분들은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밤 시간대 기상특보 알려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 발효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자, 원래 준비한 소식으로 가보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소아과가 문 열기 전에 아픈 아이를 안고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소아과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사협회 내에서 일반적인 이런 생각과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인 건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소아과를 오기 때문에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인데요. 의사협회에서 개관으로 발간하는 의료정책 포럼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인데 현재 필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불거지면서 필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런데 실은 필수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에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서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도 한다 이렇게 썼고요. 저출산으로 소아가 줄기 때문에 의원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젊은 엄마들은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도 네. 이거는 좀 제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앞의 내용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환자 분류와 이송을 1339 응급콜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거를 119로 통폐합하며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경증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보내버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얘기한 필수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의대 정원은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우 원장의 결론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 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게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문화혁명 이후 중국의 의료체계의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요. 원장, 예. 이 사람도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지배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누리꾼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리꾼 반응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키워보면서 밤새 잠 못 자고 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아이를 데리고 문 열다 보면 아침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하루에 진료 상담이 다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의학계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린 엄마들, 어린 아빠들이 직장에서도 성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애도 키우고 브런치 좀 먹었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 글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답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네 소아과에 아침에 가도 당일 진료가 마감이더라. 아이가 밤새 아프면 진료 빨리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오픈런을 심화시키는 거는 소아과 의사와 의원 수가 급감하는 게 핵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설명은 소아과 전문의들은 그 피부과처럼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서 수익이 좋은 분야로 빠져나가면서 의원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아과는 검사나 수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비가 유일한 수입원인데 수가는 수십 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고 소아과 전문의들조차도 이탈을 하면서 소아응급과 소아중환자까지 보는 이 전 분야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소득과 관련돼서 가진 자에 대한 증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오만한 특권 의식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등 의협의 화법은 본질과 다른 곳으로 시선을 유도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진 자에 대한 증오라고 생각하는 게 의협의 지금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자신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동의를 발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8일 수능 성적 발표가 있네요. 네. 그러면은 킬러 문항과 관련돼 있는 문제나 어느 정도 난이도가 이번 이제 수능이 난이도가 높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다 이제 나오겠네요. 네.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이 이번에 이제 나오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2024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강북구 의원이랑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수학 영역에 46개 문항이 있는데 6개 문항이 고교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통과목 3개, 선택과목 3개에서 총 6개 문항을 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킬러 문항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뭐 거의 맞힌 사람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22번 문제. 이거는 대학 교재에 나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적이. 그러면 선행학습을 한 학생에게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확률과 통계 30번하고 기하 30번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고 미적분 28번은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유일무이한 출제 기준으로 삼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킬러 문항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 그다음에 막 너무 지나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와 출제점검위원회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검토를 좀 해봐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아마 수험생들이 받게 되면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60대 남성이 대리모 3명을 통해 새 자녀를 출산한 뒤에 자신의 호적에 올려 키우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2016년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여성이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근처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아이를 한 성인 남녀에게 건네고 병원비와 생활비의 명목으로 4,900여만 원을 받았는데요.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과 출산을 대리해 준
겁니다. 네. 지난 7월에 미신고 아동 사건 수사를 경찰이 하면서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친모와 50대 여성 등 브로커 2명을 붙잡았는데요. 이들이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만나서 대리모를 통해서 돈을 벌기로 공모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30대 이 대리모와 브로커 역할을 했던 50대 여성 B씨 등 2명 그리고 의뢰인 60대 친부 C씨 등을 포함해서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리모 출산은 불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피의자들에 대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더 아이가 갖고 싶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쓰는 거 이거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날씨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오후에 뭐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그러더니 근데 또 하늘은 뿌예요. 네. 미세먼지 때문입니까?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오후 6시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5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평균 농도의 3배 수준인데요. 세종시는요 7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겨울에 최근 8년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지난 겨울보다는 좀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해수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강한 엘니뇨 현상이 동태평양에서 이어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 겨울 날씨랑 관련이 있는 서인도양 수온이 높아집니다. 이 수온이 높아지면 동남아시아 부근의 바닷물이 평소보다 좀 차가워지면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압이 발달하고 일본 지역에는 고기압이 발달을 하니까 이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리나라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남서풍이 불 때 중국 같은 그 미세먼지 외부의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물러가겠습니다만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서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1도, 금요일은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독감 때문에도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도 모르게 마스크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가급적 요즘에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는 언제 얘기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냥 한국의 뭐 대가라고 불리는 작가 얘기는 다 했었는데 네. 이 작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아껴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작가가 백남준이에요. 근데 백남준 이야기를 그동안 안 하고 아껴뒀던 이유가 네. 오늘 마침 백남준에 관한 첫 다큐멘터리 영화 백남준 다른 가장 오래된 TV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매체를 제가- 통해서 개봉 소식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개봉한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미리 말씀드렸다가 좀 너무 지나치게 스포가 되거나 반대로 혹은 막 이제 그럴까봐 이거에 좀 맞춰서 하느라고 좀 기다렸고요. 네. 오늘 마침 제가 오늘 첫 영화가 10시에 개봉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보고서 이제 왔거든요. 그랬어요? 와. 이 영화는요, 한국계 미국인인 아만다 킴이 감독을 했고요. 네. 올 초에 미국 선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고 뉴욕 모마나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에서도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몬트리올, 리스본, 암스테르담 등에서도 상영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원래는 좀 지난 9월에 상영이 됐었어요. DMZ 영화제를 통해서 네네. 상영이 이제 3일간 됐었는데요. 예. 이제 그쪽에는 이제 좀 더 그 매니아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고 그쵸. 이렇게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영관에서도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그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는요, 오늘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열리고요. 네. 일주일이라는 개봉 기간이 좀 짧죠. 그러네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라고 저도 오늘 이제 첫 타임 영화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건 주말을 한 번만 끼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진짜 주중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야 일부러 시간 딱 빼고 기다리지 않으면은 그냥 놓칠 수도 있겠네요.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도요. 이게 좀 인기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요. 네. 영화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또 평일이기도 네, 하니까요. 평일 오전이기도 네.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좀 더 뭐 길어질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아유 싶은데요. 그거야 뭐 네. 100만 200만 들어오면 당연히 길어질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네. 영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짧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백남준 작가 다큐멘터리가 이게 처음이에요? 네, 놀랍게도요. 백남준에 관한 영화가 지금까지 한 편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인 아만다 킴은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자랐는데요. 그 백남준은 그녀가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 듣게 된 한국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백남준에 관한 영화가 없지? 이제 하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작 기간에는 총 5년이 걸렸고요. 그중에 조사 기간만 3년이었다고 해요. 특히 백남준 선생이요. 해외를 누빈 만큼 작품과 자료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여기저기 다녔다고 하고요. 이 영화를 두고 필름메이커 매거진은 백남준에 관한 모든 것은 위키피디아 대신 이 영화를 찾아라.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탐정처럼 샅샅이 자료들을 찾아서 다큐멘터리에 녹여낸 부분 저도 오늘 보고 왔습니다.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였던 만큼 감독이 모은 백남준 자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전체적으로 뭐 배우가 백남준 연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네. 실제 백남준의 과거 영상과 그리고 고인을 추억하는 생존 인물들의 인터뷰로 구성이 되고요. 특히나 배우 스티븐 연이요. 나레이션과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활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보기 어려웠던 백남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영화관 한번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연이 어떻게 이 작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 배우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미나리에도 나오셨고 예. 이런저런 수상도 많이 한 유명 배우인데요. 백남준 가족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참여를요. 워낙 이제 평소에도 리스펙했던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네. 백남준이 생전에 남긴 글을요. 백남준이 되어서 읽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나레이션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백남준 이야기에서 강력한 연대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가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는 백남준의 생각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백남준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많이들 백남준 작가를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요, 맞는 말인데요. 네. 그의 업적이 단지 비디오 아트로만 설명되기에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너무 백남준에 대해서 이렇게 협소하게 바라보고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예술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네. 저는 주저앉고 백남준을 꼽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그 백남준의 작품은요. 평면보다는 입체 혹은 아예 소장할 수 없는 이제 퍼포먼스 기록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뭐 한국의 미술시장 경매가 뭐 탑 10 리스트 이제 이런 거를 꼽을 때는 네. 늘 누적 경매가의 상위 랭킹에는 백남준 선생님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작품 자체가 소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작품이 얼마를 경신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는 뭐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이런 이름들이 오르지만요. 미술 시장이 아니라 미술의 역사, 미술사 속에서 역사적 가치와 시장 가격은 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백남준 작가를 아시는 분들은 과거 TV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백남준 작가가 그 얘기하는 거 네. 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말에 익숙지가 않고 네.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 티가 나거든요. 네. 근데 백남준 작가는 도대체 외국 생활을 얼마나 한 겁니까? 외국 생활을요. 이게 그 1932년에 태어났는데요. 예. 1949년 그러니까 17살 나이에 홍콩으로 전학을 갔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갔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부터는 일본으로 갔다가 네. 1956년에는 또 독일로 갔다가 예. 64년에는 뉴욕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정말 한국에 한 번도 안 모든 들어왔어요. 대륙을 없어요. 네, 그 사이에. 84년에 이제 나중에 한 32년 만에 처음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때 이미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 대한 어휘가 그때 머물러 있고 그러네요. 또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잊혀졌겠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영화 속에서도 그렇다고 백남준이 한국어 말고 다른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그 이제 생존 인물들의 인터뷰가 있는데 네. 그 백남준이 20개 국어 정도를 구사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인터뷰도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로.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떠돌이 생활처럼 여러 맞아요. 나라를 몇 년 단위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어도 이제 꽤나 어눌하게 하는 모습들 보셨을 텐데요. 백남준이 해외에서는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청년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시절에 이렇게 화려하게 해외를 이주했다는 것은 사실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겠죠. 아, 그렇겠죠. 어떻게. 네. 백남준의 집안은요. 이제 당대 조선 직물업계의 큰손이자 그 당시에 재벌인 태창그룹의 총수가 바로 백남준의 아버지였고요. 아, 집에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기 재벌집 아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집에는 피아노나 전축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서울에 딱 2대밖에 없었던 캐딜락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의 여권 번호가 7번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여권 번호를 발급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대요. 그러니까 7번이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7번째로 발급받은 사람이었겠죠. 와. 네. 공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방끈이 아주 길어요. 네. 일본에서는 미학과 미술사학을 공부했고요. 네. 독일에서는 철학 석사와 음악학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철학 모두 섭렵한 지식인이었던 거죠. 굉장히 특이하시구나 이력이. 근데 물론 이제 미학하고 미술사학을 공부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석사를 어떻게 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특이하죠. 그리고 혹은 음악을 먼저 했다가 미술을 석사로 했다 이러면 백남준이 미술 작가로 남아 있는데 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전개 같은데 그러네요. 오히려 미술을 했다가 음악으로 전향을 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왜 다시 미술 작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닐 당시만 해도 미술보다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전업 작곡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작곡가. 네. 아. 근데 그 시절의 유럽에서는요. 백남준은 거의 뭐 유일한 한국인 수준이 아니라 유일한 동양인 수준이었다고 그렇겠네요. 하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 천재는 당연히 유럽인이어야 했고 그러니까 후진국 출신의 학생에게는 이제 어떠한 뭐 기회나 희망도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독일에 갔을 때. 그러다가 1958년 백남준의 나이 26살 때 이제 백남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내 삶은 1958년을 기점으로 나뉜다. 마치 기원전 기원 후처럼 AC, BC처럼 네. before KG, after KG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명했던 음악가인 존 케이지의 콘서트에 가게 되는데 예. 당시 존 케이지는요. 음악 콘서트에서 뭔가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타자를 치는 소리를 내거나 온갖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음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아, 현대 음악하고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현대 클래식도 그렇잖아요. 네.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는 4분 33초의 네. 주인공이 바로 존 케이지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내거나 혹은 음악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내거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고 클래식 감상을 기대하고 콘서트에 갔는데 네. 피아노는 안 치고 타자를 친다거나 다른 소리를 내거나 4분 34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네.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와, 이게 이것이 뭐 예술이다. 그렇게 좀 하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공연은 야유를 받았고요. 음. 사람들은 콘서트를 끝까지 즐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남준은 어땠을까요? 달랐겠죠. 그렇죠. 아마도 달랐으니까 이제 여기 역사 속에 이렇게 남았겠죠. 네. 백남준은 여기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서양 유럽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백남준은요. 서양의 산물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유쾌하게 때려 부수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연주하는 영감을 게 받아서. 아니라. 네. 네. 이제 막 피아노를 망치로 막 이렇게
때려서 그 화면 본 적 있는 것 부순다거나 같아요. 네, 혹은 바이올린에 줄을 묶어서 덜덜덜덜덜 이제 바닥에 끌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거리를 활보를 하기로 했고요. 이게 모든 음악적 룰을 다 깬다는 그런 이제 명목하였죠. 어떻게 보면 존 케이지의 행동과 괴를 그러네요. 같이 해서 이제 둘은 단짝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악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악적 룰을 다 깨려다 보니까 음악가가 차려입은 정장의 상징인 넥타이를 자르거나 맞아요. 네, 예.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그런 퍼포먼스로도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서 붓을 삼아 그림을 그리는 등 음악의 해방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는데 점점 더 미술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뭐 행위예술 혹은 퍼포먼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미술 작품이면 이제 그림이나 조각처럼 물리적인 산물들을 떠올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경험 위주의 예술은요 사실은 뭐 비주류였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생겨나던 그런 태동기였습니다. 근데 점점 파격적인 시도들을 계속 백남준 작가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행위예술의 측면에서도 네, 맞아요. 그것도 경계가 미술하고의 경계에 딱 와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위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예. 파격적인 실험들을 하던 예술가들끼리는 또 같이 그룹으로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원래 끼리끼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끼리끼리의 그룹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전위적인 그룹 이름이요. 예. 바로 플럭서스라는 이름입니다. 플럭서스. 플럭서스. 네. 변화 혹은 흐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플럭서스 집단에 여기는 백남준과 존 케이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요. 네. 혹은 오노요코. 비틀즈 그 존 존 레논의 레논. 와이프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요셉 보이스라고 하는 독일의 국민 작가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백남준의 아내인 쿠보다 시게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샬롬 무어만과요 누드 상태의 첼로 연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아내인 시게코는요 그 성기에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버자이너 페인팅이라는 것도 선보였거든요. 아주 파격적이죠. 근데 사실 이 퍼포먼스가요 백남준이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백남준이 남자의 성기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인 네가 해라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떠넘긴 거죠. 이렇게 플럭서스는요 목적이 없는 자유 그리고 실험을 위한 실험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1960년대 네. 넘어갈 때 그때가 아마 예술적으로 보면 가장 전위적이고 새로운 네. 시도들을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격동기였고. 맞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일종의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항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아요. 네. 그럼 비디오 아트는 언제 한 거예요? 비디오 아트는요, 처음으로 TV 자체를 이제 예술에 사용을 했던 시도는 이 플럭서스로 활동하던 시기랑 겹치는데요. 네. 1963년에 독일에서 첫 개인전을 엽니다. 이때 2대의 텔레비전을 샀는데요. 그 보통 텔레비전이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단순히 영상을 트는 그러니까 송수신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관객들이 TV 속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을 구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벌써 뭐 인터랙티브 아트, 관객 참여형 예술 이런 거를 그때 시도를 했던 거죠. 네, 요즘 문식으로 얘기하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요. 시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비평가들은요, 그의 작품을 보고 전자예술의 풍부한 소음과 빈약한 결과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폄하하는 그런 비평을 했고, 네. 당시에 약간은 B급 예술가처럼 취급을 받았지만요, 여전히 최근 유럽의 연구에서도 그런 관객 참여형 예술의 이제 첫 선구자처럼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 점, 이제 우리도 알고 있으면은 좀 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후로 백남준은 TV에 계속 관심을 갖고요. 네. 계속해서 영상으로서의 비디오 아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미술적 방법인 이제 설치 미술로 변환을 해서 다양한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라고 하면 비디오 아트, 그러니까 영상 작업을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영상 작업이 아니라 영상 작업도 했고 그 영상을 담는 TV를 가지고 여러 기술적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백남 작가 작품 국내에도 있잖아요. 아, 네. 전 뭐 여러 군데서 봤는데. 맞아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가면요. 네. 다다익선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쭉 세워놓은 그 작품도 있어요. 그거 저 화면하고 브라운관 살리느라고 아주 맞아요. 애먹었다고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 트는 그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 TV를 쌓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생각을 대부분 했거든요. TV를 쌓아놓은 것 정도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 백남준의 아내 쿠보다 시게코가요. 예. 나의 사랑 백남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제 자전적 에세이를 썼는데 네. 거기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백남준이 작품은 잘 팔리지 않았고 뉴욕에 살면서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백남준의 형님이 아버지의 유산이라면서 1만 예.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그 예. 당시에. 예. 이게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많은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다 했는데 이걸로 백남준이 뭘 산 줄 아세요? 뭐. 대뜸 불상을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왜 돈으로. 또 난데없이 불상을 사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불상이 사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만큼 경제관념이 정말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골동품인 불상을 사는 걸 보고 시게코도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 불상이 나중에 가서 1,000만 불쯤 되면 1,000만 네. 달러쯤 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행운이 백남준에게는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제관념이 없는 백남준에게 다행히 천재적 예술성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백남준이 불상과 TV로 만든 작품이 바로 TV 부다, TV 부처라는 작품이거든요. 예. 이 작품이요. 뉴욕 미술계에서 소위 이제 초대박을 치고요. 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미술관에서 되게 굉장히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작품을 소장을 해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행자님 말씀처럼 진짜 불상이 그런 값을 한 맞아요. 거네요. 불상이 결국에 그런 값을 했는데요. 네. 이 작품이 어떤 거냐면요. 불상과 TV를 나란히 마주보게 둡니다. 예. 그러면은 불상이 TV를 바라보고 있겠죠. 예. 근데 TV 뒤쪽에다가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TV 안에는 불상의 얼굴이 이렇게 송출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다가 TV를 보는데 TV 안에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거울처럼. 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바라보는 불상. 이게 요즘 SNS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전시하는 그런 셀피 문화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것도 같거든요. 네. 이때가 1974년이에요. 뭐 SNS는커녕 디지털 카메라도 없을 때였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럼요. 생긴 거잖아요. 뭐 그냥 필름 카메라도 네. 뭐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던 시절이었을 텐데 예. 이런 백남준의 작품이 거의 뭐 한 50년을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남준의 예술은요 단순히 비디오 아트에 활용했다고 말하기에는 뭐 전통적 불교의 명상적 요소와 현대의 미디어의 결합, 뭐 동양 철학과 서양 기술의 만남 이런 식으로 또 미래를 내다보고 제안하는 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당시 서양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부처에 대한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도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신성한 부처상을 부처가 스스로 보면서 내가 부처야 아니면 저기 안에 있는 네. 게 부처야 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방송 주제를 모두가 자신만의 TV 채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하셨던데 네. 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이 바로 백남준 작가가 한 말인데요. 자신만의 TV 채널을 갖는다. 이게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해가 안 갔었을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TV 채널을 갖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TV도 많지 않았던 네, 시절이니까. 70년대엔 그랬을 거고 예. 심지어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게 2006년인데 그 당시에도 모두가 TV 채널을 갖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었을 텐데 네. 지금 백남준이 세상을 떠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유튜브 맞아요. 그런 유튜브에 거. 뭐 예견이라도 한 듯이 딱 요즘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가 이제 미래를 예견한 내용이 이제 새삼 놀라게 만드는데요. 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 아만다 킴 감독도 백남준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미래를 예견한 백남준의 다양한 면모를 이제 영화 속에서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네. 백남준은요 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작품으로 뭐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예.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TV를 넘어서 인공위성에까지 닿습니다. 어떻게 다 인공위성을요? 그 1984년에 선보인 작품이 굿모닝 미스터 오웨일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1984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파리에서 동시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라이브는 아니었고요. 1월 2일에
KBS 1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네네. 198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소설을 그리는데 예. 그때 이제 1949년에 쓴 소설이니까 미래를 예견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막 기술이 과학의 발달이 인류를 다 옥죄할 거다. 이런 상황을 1984라는 소설에다가 썼는데요. 예. 백남준이 이제 여기에 음악가 존 케이지나 막 프랑스 배우 이브몽땅이 나와서 탭댄스 추고 살바도르 달리까지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 생중계를 기획을 하면서 마지막에 조지 오웰 당신 틀렸다. 예측한 그런 억압과 광기의 시대가 아니고 1984년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잘 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설명 듣다가 입을 딱 벌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존 케이지, 이브 몽땅이 뭐 살바도르 탭댄스, 달리까지. 살바도르 달리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위성 중계를 하면서 심지어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서 파리에 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네요. 정말 천재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한국의 대중들에게 백남준이 알려진 것도 이때쯤이었을 텐데요. 이 전까지는 계속 해외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KBS에서 방영한 거를 보고 백남준이 누구야? 이제 이렇게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때 백남준이 왜 외국에서만 활동을 하냐는 말에 나는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도는 문화상인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요즘의 K컬처 이런 거에 대한 또 예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백남준이란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홍재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